안녕하세요. 고포린입니다. 거진 3주 만이죠. 저는 그동안 결혼식을 치르고 행복한 신혼여행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긴 여행 도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역시 직관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의 플레이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조나단 테일러가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모습을 직접 관람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경험이었고 이 풋볼에 더욱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3주 동안 행복한 풋볼을 즐겼나요? 아니면 테네시 타이탄스, 뉴올리언 세인츠의 팬으로서 3연패의 슬픔을 혹시 느끼셨나요? 벌써 시즌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현재 슈퍼볼을 바라보는 팀, 혹은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팀, 혹은 새로운 감독을 알아보는 팀, 이 제각각의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든 팀들이. 이번 에피소드는 8주차 이 몇몇 팀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시즌의 중반이 지난 만큼 이 미드 시즌 어워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주 동안 풋볼을 멀리 했기에 좀 빈약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벌어질 트레이드 데드라인부터 시즌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What was your first he's my guy moment with Daniel Jones? I think it's when we first got into training camp and he called a check that is like in the playbook, but Mhm. it's like if you've been here, it's like one of those checks like, oh yeah, we call that sometimes. And the fact that he called it, it's like, did this guy have the playbook like 6 months ago? And but that's Really? when I understood, like, oh, okay. His preparation, his level of preparation is different. 이번 에피소드 첫 시작은 인디애나 콜츠로 시작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AFC 사우스 디비전의 현재 리더이죠. 그리고 양대 리그 합쳐서 7승 1패로 가장 좋은 시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인디애나 콜츠. 현재 엄청납니다. 시즌 초반에 이들이 앤선 리차드슨을 올리냐, 데니얼 존스라는 이 뉴욕 자이언츠에서 쫓겨난 쿼터백을 올리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답답해 보이기만 했었던 이 팀이 어느새 양대 리그를 통틀어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단순히 승패를 떠나서 오펜스의 득점 부분에도 1등, 디펜스의 실점 부분에도 현재 리그 6등, EPA당 펄 플레이로 따져도 오펜스가 EPA 1등이고요. 디펜스도 EPA 10등이에요. 오펜스는 탑 1의 현재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디펜스의 경우에도 탑 10급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정말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팀이고, 이 팀을 진정 우리가 슈퍼볼 컨텐더로 인식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현재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팀들처럼 패트릭 마홈스, 조시 알렌, 이런 엘리트급 쿼터백을 보유하고 있는 팀은 아니지만, 워낙 팀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높고 튼튼한 이 좋은 탤런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쉐인 슈타이켄 감독이 이끌어내는 이 팀의 생산성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먼저 콜츠의 현재 성공 요인, 특히 오펜스 쪽에서는 저는 러싱 게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나단 테일러라는 런닝백, 원래도 정말 대단한 선수였죠. 하지만 콜츠의 팀 사정에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이 좋은 팀 사정에 이제 힘입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조나단 테일러가 사실상 이 팀의 오펜스를 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합니다. 현재 리그의 러싱 야드 1등이고요. 러싱 터치다운도 1등이고 12개로 어쩌면은 시즌 러싱 터치다운 신기록을 세울 페이스다 라고까지 현재 들려오는 수준이에요. 그야말로 이 조나단 테일러의 제2의 전성기가 왔다, 엄청난 페이스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조나단 테일러의 여러가지 성공에 있어서 여러가지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 그들이 러싱 게임을 얼마나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 슈타이켄 감독이 그려내고 있는 이들의 오펜스는 단순히 우리는 이러한 색깔의 팀이야,
이걸 잘할 수 있고 이거에 우리는 몰두할 거야, 밀어붙일 거야, 너네 이거 한번 막아봐, 우리 이것만 연습해서 이걸로 그냥 쭉쭉 갈 거야 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디애나 콜츠는 현재 우리는 다 잘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걸 포기해야 할까? 그냥 모든 걸 다 써먹어 보자 라는 모습이에요. 이들은 아주 응축된 포메이션, 타이트 스플릿을 사용하기도 했다가 바로 다음 스냅에서 스프레드 오펜스를 펼쳐가지고 본인들의 러싱과 패싱 게임을 결합시킬 수 있고 12 퍼스널을 통해서 러싱을 시도하고 엑스트라 타이트 핸드를 모션 시키고 스플릿 존 블락을 시켜서 성공적인 러싱을 시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다가도 실제로 이들은 11 퍼스널 상황에서의 러싱 EPA per 플레이가 리그 1등이에요. 어떠한 퍼스널을 사용하든 그리고 어떠한 포메이션을 사용하든 콜츠는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현재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고, 그것은 탄탄한 오라인과 정확한 플레이콜 그리고 조나단 테일러라는 러닝백의 특별함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콜츠는 기본적으로는 와이드존 러싱 오펜스를 추구하는 팀이에요. 이들의 오라인의 연계는 환상적이기 때문에 매경기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오픈 러싱 레인을 뚫어주고 있어요. 시즌 전에 주전 센터와 주전 라이트 가드를 잃었다는 걱정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걸렸기에 콜츠의 이 시즌 전 성적을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걱정은 벌써 잊혀졌어요. 이들은 새롭게 재정비한 오라인이 더욱더 뛰어난 모습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까지 빠르게 좋은 라인진을 구축한 게 말도 안 된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마찬가지로 그냥 오라인에 있어서는 이 두 팀이 투톱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조나단 테일러의 플레이는 미친 수준이에요. 엄청난 이 선수가 가진 특별한 비전을 통해서 오픈레인을 굉장히 쉽게 찾아내고, 혹여나 이 오펜시브 라인진이 초기 라인에서의 블락 싸움에서 밀려서 뭔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페이션스를 통해서 스스로 수비수를 본인의 이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이끌려온 수비수를 상대로 순간적인 이 민첩성을 바탕으로 점프 컷으로 따돌리고 바로 또 순간으로 이 가속할 수 있는 스피드와 그런 운동적인 폭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10야드를 지속적으로 따내는 모습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진짜 이거는 치트키다, 경악스럽다 라고 느껴질까지 하는 수준이에요. 더군다나 단순 존러싱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갭스킴을 변화구로 던질 수 있는 팀이고, 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리그 최고의 트랩, 웸 블락 팀이라는 사실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샷건, 언더센터, 피스톨, 타이트 스플릿, 스프레드 포메이션 모든 곳에서 마음껏 사용이 되니까 디펜스의 입장에서 오펜스의 러싱 플레이의 경향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콜츠가 이쪽으로 이런 러싱을 펼칠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8주차 이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에서 조나단 테일러의 마지막 터치다운 장면은 2명의 러닝백을 필드 위에 세웠어요. 그리고 조나단 테일러가 이 쿼터백 옆에 있는 러닝백이 아니라 조나단 테일러는 이 모션 리시버였어요. 그리고 이 조나단 테일러가 제스윕을 하는 순간에 공을 건네줘서 이 제스윕 플레이를 통해서 조나단 테일러가 터치다운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디펜스가 감히 누가 예측을 하겠냐고요. 이 엄청난 러싱 게임의 설계는 곧 쿼터백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데니얼 존스는 플레이 액션을 통해 라인베커들이 조나단 테일러를, 이들의 러싱이 일단 문제니까 당연히 러싱 디펜스를 막기 위해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워진 공간을 향해서 굉장히 쉽게 공을 뿌릴 수 있는 환경이고요. 러싱에 대한 위협 때문에 타이트 엔드인 타일러 워렌은 더 쉽게 열리고, 그리고 타일러 워렌이라는 이 타이트 엔드는 대학 시절에도 그랬지만 이 선수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 기회를 완벽하게 떠먹을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예요.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타일러 워렌이 더 뛰어나냐, 콜스턴 러브랜드가 더 뛰어나냐, 콜스턴 러브랜드를 뽑은 시카고 베어스는 또 멍청한 짓을 했다.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당연히 그거는 시즌이
아직 1년차 밖에 되지 않았고 또 그 1년차 시즌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타일러 워렌이라는 타이트엔드가 인디애나 콜츠에 드래프트 되었을 때 당시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은 정말 본인에게 있어서 최적의 환경으로 갔다. 그 이유는 타일러 워렌은 스스로 공간을 창출해내기에는 기회를 만들어내기에는 분명히 제한적이고 또 대학에서도 그 부분에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예요. 오히려 이 부분은 콜스턴 러브랜드가 더욱더 큰 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공간을 이 스킴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선수가 안정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환경을 셰인 슈타이케는 그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었던 오펜스 플레이 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콜츠와 워렌 이 조합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고 그것이 현재까지의 이 성공으로 잘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의 오펜시브 라인이 뛰어나고 러싱 게임 뛰어나고 또 다른 타입의 리시버들이 언제 어디서든 데니얼 존스의 자신감 있는 이 딥볼 캐치를 따내고 타일러 워렌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필드 중앙을 휘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냥 상황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 성공이 지속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디애나 콜츠는 이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때때로 뭐 RPO 컨셉을 시도해서 디펜스를 좀 더 수동적으로 만들고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들고 꾸준히 그들에게 우리는 RPO 할 수 있어 인식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스크린 플레이를 던져서 디펜스의 입장에서는 잠깐만 얘네 스크린도 할 수 있잖아. 얘네 RPO도 할 수 있잖아. 대체 이들이 다음 플레이에 있어서 뭘 던지려는 건지 어떠한 패턴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예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들이 무슨 수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들게 만들어요. 사실 오펜스의 입장에서 이들의 방향은 어쩌면 오만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모든 무기를 다 던지려고 해요. 근데 그 모든 무기를 다 던지려고 하면은 사실 그 무기가 무디다면은 진짜 아프지가 않잖아요. 형편이 없다면 그 모든 무기가 뭐 하나의 정말 단단하고 날카로운 창 하나만 던지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방향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탄탄한 오라인 그리고 이를 통해서 러싱이든 패싱 게임이든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다는 근간이 생겼고 뛰어난 플레이 컬러가 이를 바탕으로 매 플레이마다 던지는 모션 그 모션과 뭐 이러한 것들의 오펜스 스킴에 힘입어서 MVP 후보가 이끄는 러싱 게임 그리고 현재 자신감을 가지고 오펜스의 모든 것을 현재 운영 가능한 쿼터백 덕에 이들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이 왜 그동안 베테랑 쿼터백만을 고집했고 사실 콜츠의 최근 몇 년간의 이 쿼터백 라인업을 보면은 굉장히 뭐 잔혹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참 다른 팀답지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팀이라면 팀의 뭐 레전드가 은퇴를 했다. 그러면 뭐 루키 쿼터백을 뽑는다든지 또는 루키 쿼터백 뽑고 뭐 망하면은 잠시 뭐 브릿지 쿼터백 쓰고 또 루키 쿼터백 뽑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뭐 리셋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콜츠는 계속 뭐 필립 리버스 데려오고 뭐 칼슨 웬츠 데려오고 뭐 맨 라이언 데려오고 지속적으로 무언가 본인들이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신인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팀들 중에 하나였어요. 구단의 뭐 아이덴티티나 뭐 또는 구단주의 성향 또는 뭐 크리스 볼라드 이 단장의 성향이 뭐 어느 정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이 왜 루키 시즌 그리고 뭐 2년차 시즌 항상 고전했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앤서니 리차드슨을 비롯해서 이러한 루키 쿼터백들은 아직 쿼터백이 아니잖아요. 대학 시절 뭐 리차드슨은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고요. 뭐 진정한 쿼터백, 진정한 패서라고 보기보다는 운동선수였어요. 그는 진정한 쿼터백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콜츠도 잘못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1, 2년, 뭐 3년, 뭐 조던 러브처럼 진짜 아예 몇 년을 그냥 생으로 저는 벤치로 두고
정말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프로젝트 선수로 키웠으면 분명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콜츠는 현재 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당시에 뭐 팀 상황이나 또는 미디어나 또는 구단의 결정이 우리 뭐 죽도밥도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 앤서니 리차드슨 올리고 그가 경기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해보자 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콜츠라는 구단은 지금 이 팀이 어떠한 오펜스를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펜스적으로 이들은 모든 것을 시도하고 쿼터백이 이 모든 것을 시도하는 오펜스에서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완벽히 준비가 되어야 하는 팀이에요. 그러나 리차드슨은 그 점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죠. 준비되지 않은, 경험이 부족한 이 모든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약점을 그 어떠한 쿼터백보다 크게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우리 팀의 이 베테랑 선수들의 그러한 선수들의 라커룸의 존경심과 뭐 겸손한 그런 리더로서 팀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선수들, 그게 바로 일반적인 베테랑 쿼터백들이 가진 장점이잖아요. 그 선수가 전 소속팀에서는 뭐 형편없는 디시전 메이킹을 내려요. 데니얼 존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가 나쁜 디시전을 내리지 않도록 오펜스를 짜줄 수 있다. 너가 뭐 디시전 잘못 내렸던 거 알아. 근데 우리 팀에서는 너는 올바른 디시전만 내릴 거야. 우리가 다 만들어줄 수 있어. 우리는 너가 좋은 어깨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펼치는 오펜스에 대해서 그냥 공을 잘 뿌려줄 수만 있으면 만족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처리할 거야.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게 인디애나 콜츠였어요. 이들이 올해 오펜스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뭐 득점 1등, EPA 1등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단순한 우연과 운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데니얼 존스 또한 엄청난 쿼터백 퍼포먼스를 펼쳐내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나단 테일러의 그런 폭발적인 능력, 그리고 이 선수가 만들어내는 러싱 게임에서의 그런 존재감, 이 모든 것들은 쿼터백인 데니얼 존스를 편안하게 만들고 루키 타이트엔드인 타일러 워렌을 또 다른 플레이메이커로서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평가받고 있는 이들의 리시버진들 또한 디펜스의 그러한 조금은 풀린 견제 속에서 더 큰 활약을 펼칠 수 있고 뭐 어느 하나 좀 치명적인 부상이 이어지지 않는 한 만큼은 저는 콜츠의 오펜스가 이 조나단 테일러라는 러닝백을 MVP로 MVP 시즌을 앞세워서 정말 어떠한 디펜스든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오펜스는 굉장히 밸런스가 뛰어나고 그것이 바로 플레이오프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오펜스 중에 하나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오펜스가 굉장히 잘 풀러가고 게임 상황이 굉장히 쉽게 흘러가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뭐 더 많은 득점을 쉽게 거둘 수 있고 뭐 데니얼 존스 또한 더 쉬운 환경이 펼쳐졌지만 뭐 마냥 뭐 클러치한 상황 속에서 과연 데니얼 존스가 뭐 투미닛 드릴을 완벽하게 펼칠 수 있느냐, 소화할 수 있느냐, 만약 조나단 테일러의 러싱 게임이 조금은 이 제어된 상황 속에서 데니얼 존스 홀로 패싱 게임을 통해서 뭐 강력한 상대 디펜스를 뭐 완벽하게 뚫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클러치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이 공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어느 팀이 다 가지고 있는 만큼 인디애나 콜츠에게도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펜스의 경우에도 조금 살펴보면 디펜스도 엄청난 시즌이죠. 사실 오펜스가 워낙 고득점을 올리고 그리고 경기의 방향 자체를 쉽게 끌고 가주는 덕에 디펜스의 스탯이 조금 실제 경기력보다는 오바된 감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이 거스 브래들리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체제에서 보여주었던 이들의 디펜스에 비해 현재 콜츠의 루 아나로모 코치의 디펜스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 변화가 결과적으로 이 실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디펜스의 변칙성에 있어서 루 아나로모만큼 믿음이 가는 인물이 리그에 몇 없고요. 그는 매주 라인베커를 센터와 가드 앞에 세우고
창의적인 블리츠와 존 프레셔 패키지를 들고 와요. 포레스트 버크너는 아직도 건재하고 새롭게 영입했던 캠 바이넘은 모든 것을 이 후방에서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해줘요. 1쿼터 리뷰 당시에도 라투라는 이 엣지 러셔의 성장에 따라 콜츠의 디펜스 고점이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동일한 생각이긴 합니다. 이들은 분명 각 포지션에 있어서 경기를 움직이는 조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케니 무어는 루에게 있어서 최고의 코너백이죠. 완벽한 블리츠를 자랑하기도 하고 피지컬한 태클링을 통해 현재 NFL의 오펜스가 추구하고 그리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슬롯이라는 곳에서의 공간을 이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선수예요. 자이어 프랭클린도 머그룩에서 모든 것을 잘 제어해낼 수 있는 타입의 좋은 라인베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 4쿼터 마지막 클러치 상황에서 이들이 포맨 러시만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은 분명히 정상급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라투에게 기댄다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 그만큼 그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타이탄스와의 경기에서 느꼈던 것은 이 저메인 프레시라는 라인베커, 또 다른 라인베커가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사실상 패스트 플로우로 빠르게 런 디펜스로 내리지 않는 이상 필드 위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 선수예요. 패싱 상황에서는 그냥 항상 먹잇감인 수준이고 또 다른 라인베커를 영입할 필요가 이 콜츠가 있다. 본인들이 진지하게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저는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이 현재 AFC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슈퍼볼 컨텐더였던 LA 램스에게 경기에서 패했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스케줄이 좀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있을 칩스, 시옥스 그리고 디비전 라이벌인 잭슨빌과의 경기를 통해서 인디애나 콜츠의 현재 모습이 과연 강팀들 앞으로의 플레이오프 매치업에서도 과연 통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검증해야 될 필요는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덴버와 뉴욕 자이언츠에게 2연패를 당하고 벼랑 끝까지 떨어졌던 디펜딩 챔피언이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최근 2경기 오펜스에서 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8주차 경기에서는 시즌 최고 득점을 기록하면서 과연 이들의 오펜스 부진이 끝난 것이냐라고 현재 굉장히 많은 그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지겹겠지만 이글스의 오펜스는 애초에 정상급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AJ 브라운의 불화설은 올 시즌과 똑같이 이어졌었고요. 세컨 바클리가 이끌었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바클리의 이 러싱 게임이 활약이 저조해진 만큼 그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드러났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젤런 헐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정규 시즌에서 헐츠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분명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오펜시브 라인과 정말 좋은 리시버진을 가지고도 매 시즌마다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의 책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 헐츠는 보고도 공을 던지지 않으니까요. 왜 오픈을 보고 정확하게 리드를 했는데 심지어 막 3초 동안 봐요. 근데도 왜 던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궁금해요. 그러나 누구의 덕이든 일단 플레이오프에만 진출하면은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각성해요. 그는 커리어 최고의 경기를 슈퍼볼 무대에서 연달아 보여주었고요. 올 시즌도 어쩌니 많이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과를 항상 보여주는 젤런 헐츠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비판도 지금 당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플레이오프까지의 결과를 봐야지만 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바클리의 러싱이 작년보다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들의 오펜스가 과연 플레이콜적인 부분에서 최선이냐라는 물음은 분명히 표할 만한 요소였고 그동안의 비판과는 달리 8주차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물론
10주차 경기에서 바이윅을 가지고 이제 9주차 바이윅 가지고 10주차 경기 펼쳐지는데, 그때 또 이글스의 오펜스가 막 고구마를 막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보일지도 모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현재 이 8주차 이 경기 필름만 보고서 말하자면, 저는 헐츠라는 쿼터백이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글스의 오펜스를 뭐 그동안 보신 분들은 다들 궁금했을 거예요. 왜 이글스는 모든 오펜스의 구조가 언더센터,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펼쳐야 하는 구조 같은데 왜 이들은 그냥 샷건을 펼칠까? 왜 이들은 젤런 헐츠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까? 왜 언더센터와 플레이 액션 의존 오펜스를 펼치지 않을까? 왜 이런 오펜스를 펼쳐야 하는 것일까? 라고 모두가 사실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8주차 경기는 분명히 달랐어요. 젤런 헐츠는 언더센터에 붙어 있었고, 플레이 액션의 비율이 올 시즌 모든 경기 중 가장 높았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젤런 헐츠가 좋아하는 슬랜트 라우트 컨셉을 통해서 헐츠에게 너가 좋아하는 것도 붙여줄게, 디시전 메이킹 빨리 내려주기만 해 라는 식의 플레이도 섞어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젤런 헐츠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도 않았어요. forward vertical 컨셉, 젤런 헐츠가 좋아하는 그냥 우리 팀 전력 질주해, 내가 그냥 좋아하는 리시버에게 냅다 딥볼 던질게, 이 패스 컨셉, 결국 이 패싱 플레이를 통해서 자한 다슨이 또 하나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잖아요. 결국 그동안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에게 있어서 왜 젤런 헐츠는 부진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끝마치려는 오펜스 플레이 컨셉을 항상 선택을 할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그나마 8주차 경기는 헐츠야, 너 그냥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조각이 좀 돼줘, 너 지금 솔직히 안 좋은 거 너도 인정해 라는 식으로 그 또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좀 내려놓은 듯한 그런 게임 플랜을 보여주었고요. 또 이글스가 이 경기에 또 하나 달랐던 점은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상황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글스는 오라인의 명문가이고 이들은 그 어떤 선수를 데려와도 잘 육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휴스턴 텍산스에서 막 진짜 패급 오라인 리그 최악 32등도 아니고 한 200등에 되는 그런 오라인을 방출당했는데 그거 주워와가지고 우리는 잘 쓸 수 있어 라는 게 이글스예요. 근데 이들은 올 시즌 분명히 오펜시브 라인의 부진을, 예상치 못한 부진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고, 랜든 니커슨이 부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크게 드러났던 시즌이에요. 이에 따라서 오라인이 부진함에 따라서 세컨 바클리의 러싱의 효율도 분명히 줄어들었고, 또 제일런 헐츠, 이 포켓 안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에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쿼터백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글스는 이 오라인 예상치 못한 부진,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든 또는 선수들이 발전해서 다시 좋은 폼을 되찾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했었죠. 근데 이글스는 8주차 경기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해보자 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레드 존슨, 이 6명의 오라인을 기용하기 시작했던 점이에요. 8주차에 이 프레드 존슨이라는 제6의 오펜시브 라인맨이 무려 14번의 스냅에 참가하였고요. 경기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8주차 경기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 컨셉을 꺼내들었던 첫 번째 플레이에서 세컨 바클리의 65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 나왔고요. 6 오펜시브 라인맨 두 번째 플레이가, 경기의 두 번째 플레이에서 탱크 빅스비의 18야드 러싱 플레이가 나왔어요. 오펜시브 라인맨은 6명을 세우자마자 이들의 러싱 게임에서 빅 플레이가 진짜 연이어 터졌다는 점, 그리고 이 러싱에서의 그런 성공을 통해서 이 경기 이글스는 정말 잘 풀어갔잖아요, 앞으로의 경기를. 그러한 점을 생각하고 또 이들이 시즌 첫 200 러싱 야드를 돌파해왔고, 어쨌든 시즌 최고 득점 경기를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였던 이 러싱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젤런 헐츠가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리듬에 근거한 패싱 게임을
억지로라도 시킨다는 거. 야, 러싱 게임 잘 되니까 너 지금 샷건 솔직히 못하잖아. 플레이 액션에서 하면은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헐츠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쨌든 러싱이 잘 통하고 또 견제가 되어야만 젤런 헐츠에게도 이 샷건에서의 드랍백 패싱 게임에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리니까요. 결국 저는 이글스가 이러한 뭐 전략을 지속적으로 뭐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뉴욕 자이언츠가 워낙 디펜스적인 게임 플랜에서 실패한 이 경기 운영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들은 워낙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오펜스 시즌을 올 시즌 보여주는 만큼 10주 차에 진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막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들은 플레이오프에서는 분명 다른 존재들이고, 어쨌든 그 결과를 작년 슈퍼볼 우승을 통해서 만들어줬던 그 팀인 만큼 모든 것은 플레이오프, 진짜 완전한 시즌이 끝나고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글스가 드디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했다는 점,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이 단점, 뭐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선수들이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그런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소가 현재 이글스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I mean, he's just like the true Chiefs chief. I mean, he is the guy that's been here through the whole thing, been here with Coach Reed the entire time, and helped set the culture. 제가 예고했잖아요. 캔자스 시티 이들의 오펜스가 돌아올 것이라고요. 지금 칩스의 오펜스 EPA당 펄 플레이가 리그 3등이고요. 뭐 디펜스는 EPA 9등이에요. 작년 시즌 캔자스 시티 칩스 어거지로 그 승리했었던 때보다 지금의 캔자스 시티 오펜스는 더욱더 기대할 요소가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먼저 라시라이스의 복귀는 모든 것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존 캔자스 시티 오펜스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트래비스 켈시 늙었고요. 뭐 주주 스미스 슈스터 애초에 그럴 선수가 아니죠. 이 선수의 롤이 아니에요. 뭐 자비에 워디 스피드를 통해 뭐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워디는 백필드, 뭐 스크린 플레이 다른 것들을 해야 하는 굉장히 바쁜 선수였죠. 하지만 라시라이스는 공간을 만드는 선수예요. 그가 가진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 그리고 그에게 안정적으로 공간에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앤디 리드 감독의 오펜스는 칩스가 그간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포제션입니다. 현재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앤디 리드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이 오펜스 풋볼은 볼을 지배하는 풋볼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슈퍼볼 리핏을 해냈고 톰 브래디와 빌 벨리책이 했던 것처럼 이들은 단지 화려하고 고득점을 올리고 빅플레이, 스플래시 플레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빵빵 터지는 오펜스를 펼치기보다는 볼을 지배한다. 타임 오브 포지션을 굉장히 늘린다. 우리 팀이 연속적인 드라이브와 연속적인 그 드라이브 속에서의 연속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쿼터백에게 공을 건네주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들의 오펜스가 예상했던 대로 올 시즌, 저는 진짜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예상을 했어요. 버티컬 비중을 오펜스에서 상당히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시즌 초반에는 타이콘 손튼이 잘 안 맞고 자비에 워디가 부상이었고 이런 시절에는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대 디펜스에게 칩스가 버티컬 패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다. 돌아왔다. 3년 전 그러한 오펜스로 돌아왔다 라는 사실은 분명히 각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속 가능한 드라이브를 위해서 본인들이 볼을 지배하는 풋볼을 펼치기 위해선 한 경기에 10개의 캐치를 받아줄 수 있는 타입의 선수가 분명히 필요해요. 예전에 트래비스 켈시라면 분명히 그 역할을 해주었겠죠. 하지만 지금 트래비스 켈시,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프라임 타임 경기에서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켈시는 공을 지금 안정적으로 받아주기보다는 상대 수비수에게 인터셉션으로 공을
토스해주고 있어요. 진짜 이제는 늙었고 이 선수의 뭐 마지막 시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뭐 팀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그에게 뭐 이러한 포지션 리시버로서의 역할을 맡기지 않고 있죠. 또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라시 라이스는 복귀하자마자 7주차, 8주차 두 경기 모두 칩스의 팀 내 타겟과 캐치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고 그는 언제든지 패트릭 마홈스에게 안정적인 타겟이 되어주고 있어요. 또한 그는 엄청 화려한 빅플레이를 뭐 만드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거는 뭐 타이콘 손튼이 뭐 빅플레이 한 번씩 만들어주고 또 자비의 워디가 뭐 스크린 플레이나 뭐 스윗 플레이로 막 30야드 터치다운 만들어주고 하니까 상관없어요. 라시 라이스는 그냥 포지션 리시버 해주고 야드 애프터 캐치에서 칩스가 필요한 그러한 뭔가 2% 부족했던 부분만 이제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칩스의 오펜스는 뭐 딩크 앤 덩크 타입의 패싱 게임 그리고 스크린 플레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오펜스가 잘 굴러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이 뛰어난 리시버가 이 팀에 있었기 때문이죠. 뭐 자비의 워디도 분명히 좋고 또 주주 스미스 슈스터도 때로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또 트래비스 캐시 또한 작년까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었었죠. 근데 이 모든 선수들이 있기 전에 애초에 라시 라이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선수예요. 라이스가 가진 양능력, 즉 스윗 플레이와 스크린 플레이를 굉장히 잘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칩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작년 오펜스의 거의 한 20%의 비중, 스크린 플레이의 강점을 올 시즌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고 단순히 워디를 이제 디코이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워디가 라이스가 없었던 시절에는 워디가 그 모든 것을 했어야 돼요. 근데 워디는 다운필드 패싱 게임으로서도 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디펜스의 입장에서도 야 워디는 어차피 백필드에 있을 거야. 야 다운필드 패싱 게임 우리 걱정할 거 없어. 뭐 타이콘 손튼 그는 뭐 좋은 선수이고 뭐 때로 뭐 좋은 플레이를 만들겠지만 그렇게까지 위협이 되진 않아 라는 식으로 디펜스에게 위협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라시 라이스가 같이 백필드에서 활약이 가능하고 워디가 이제 백필드에서의 그런 스냅이 좀 더 줄어들고 이제 진정한 패싱 게임으로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확장성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만큼 디펜스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라이스와 워디 두 리시버가 서로 역할을 나눌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뭐 다른 타입의 리시버예요. 두 명 보통 라이스와 워디 분명히 두 리시버는 성격이 달라요. 근데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디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라시 라이스는 백필드에서 런닝백의 역할까지 소화를 했어요. 두 선수가 어디에 라인업해도 이상하지 않고 그로부터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요소예요. 그리고 결국 이 무게감은 다른 선수들에게까지 전파가 됩니다.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트래비스 켈시예요. 늙은 켈시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공간을 창출할 수는 없는 선수가 되었어요. 단지 그의 역할은 뭐 몇 번의 썰드다운 또는 레드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마홈스와 좋은 호흡을 뭐 스크램블 상황에서 막 다른 선수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연결된 그 연결고리 있잖아요. 10년간 호흡을 맞췄던 그런 것들을 그냥 때때로 보여주면 될 뿐이에요. 그동안은 노쇠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했지만 이젠 공간을 창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트래비스 캐시는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주는 공간을 찾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캐시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8주차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스탯상으로는 칩스 오펜스가 가진 이 까다로움은 결국 마홈스 자체에게도 더 많은 스크램블이 열릴 것이고 그 스크램블에서 켈시와 라이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은 점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물론 칩스, 자말 체이스, 뭐 저스틴 제퍼슨, 뭐 잭슨 스미스 지그바 이런 리시버를 가진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 뭐 니코 콜린스, 뭐 티 히긴스, 푸카 나쿠아 이런 급의 리시버도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마홈스라는 최고의 쿼터백을 가지고 있고 라시 라이스 리그 정상의 리시버는 아니지만 수비를 진정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칩스 오펜스가 다른 방향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지금 마홈스는 최근 3년간 가장 좋은 폼이고 이들의 칩스 오펜스 분명히 시즌이 끝나면은 아마 칩스 오펜스가 이렇게 좋았나? 라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Yeah, I think I improved every game. 제가 신혼여행을 가는 동안 사실상 예고되었던 이 브라이언 켈런 감독이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임시 감독으로 세운 마이크 맥코이, 경험 많고 적당히 때우기 편한 타입의 이 코치를 내세워서 현재 다시 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테네시 타이탄스가 올 시즌 거둔 유일한 그 1승도 사실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사실상 테네시 타이탄스는 지금 무승 시즌입니다. 사실상 전패 시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승리였어요. 그거는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진짜 지금 NBA가 막 승부 조작으로 막 여러 논란이 많잖아요. 경기 조작했다. 그리고 포커판을 벌였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NFL에서도 이거 진짜 승부 조작 아니냐 한다면 저는 그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부끄러워했어야 할 경기예요. 오히려 이겼네. 대단해. 우리는 역시 1승 할 수 있어. 믿었어. 이렇게 좋아한 것부터 그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고되었어야 될 운명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코너백인 로저 맥크리어리를 현재 LA 램스로 트레이드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감독 체제가 올 것이고 또 현재 남아있는 로스터 정리를 통해서 다음 체제를 또 한번 노리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이 캠 워드라는 쿼터백은 뽑았지만 이 리툴링을 아무래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구단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와도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테네시 타이탄스의 팬분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팀의 구단주 에이미 아담스라는 인물 때문에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구단의 인사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권력 투쟁을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 권력 투쟁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구단이 있을까? 아니, 스포츠 이 엔터테인먼트 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라고 정말 신기한 수준의 구단입니다. 존 로빈슨과 마이크 브레이블 이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 존 로빈슨을 해고하였고 새로운 이 GM으로 랭 칸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마이크 브레이블과 에이미 아담스가 또 싸웠죠. 그럼 왜 내 의견을 반영 안 하냐? 왜 랭 칸톤 너네가 강제로 선임하는 거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또 마이크 브레이블을 해고했어요. 본인들 손으로.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 랭 칸톤과 함께 브라이언 켈런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문제는 같이 하고자 맹세했던 그 랭 칸톤과 브라이언 켈런 체제를 또 1년 만에 또 본인들 손으로 망가뜨렸어요. 랭 칸톤을 또 1년 만에 해고하고 그리고 이제 보르곤지라는 또 새로운 GM을 고용했죠. 그리고 보르곤지를 또 선임하자마자 브라이언 켈런 감독을 지금 또 해고했고 다시 감독을 또 뽑아야 돼요. 감독 뽑고 또 1년 후에 또 새로운 GM 또 뽑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감독과 단장 이들은 분명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만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져야만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테네시라는 이 쓰레기 같은 팀은 내부 알력 싸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1년도 채 가지 않아 그 구단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실상 구단주가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브라이언 켈런을 현재 해고한 현 상황에서 이들이 과연 어떤 감독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들이 과연 감독 후보들에게 좋은 이 팀 후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현재 정말 좋은 이 감독 후보로 꼽히고 있는 램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나 또는 워싱턴 커맨더스의 클리프 킹스버는 이들이 과연 나는 테네시 타이탄스 갈래
라고 그런 마음을 먹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팀이 현재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캠 워드라는 쿼터백은 진짜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쿼터백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 나는 캠 워드라는 쿼터백만 있으면 진짜 뭐 팀 컬처가 어떻든 구단주가 뭐 진짜 또라이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캠 워드 너무 좋아. 라고 그 운명을 건다면 분명 어떤 감독이 이 테네시 타이탄스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저는 이 진짜 진지하게 감독직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이 팀의 빌딩은 얼씬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테네시 타이탄스는 과연 어떤 타입의 감독을 데려와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그 최고의 CEO 타입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브레이블, 지금 뉴잉글랜드에서 부임한 지 1년 만에 아니 제러드 마요라는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 해고되자마자 그 감독이 심지어 팀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오펜스든 디펜스든 뭐 스페셜 팀이든 그냥 완전히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쳐놨어요. 근데 그 팀이 현재 디비전 1등이에요. 리그에서 가장 강력하고 디비전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버팔로 빌스와의 맞대결에서 심지어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정말 엄청난 감독을 이들은 본인들의 손으로 해고를 했죠. 그 감독조차 이 테네시 타이탄스 내부 권력 싸움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그것에 질려했고 결국 팀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새로운 단장을 데려와서 나머지 우리가 다 할게. 브라이언 켈런 넌 그냥 쿼터백 이 캠 워드만 잘 발굴하고 또는 뭐 캠 워드 이전에 그 마요네즈 좋아하는 윌 레비스와 함께 어떤 선수인지 한번 그 체크하고 섹시한 오펜스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 감독으로 내세웠죠. 하지만 브라이언 켈런 감독과 함께한 이들은 또 한 번 실패하였고 그 과정과 그 결과물 모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현재 단장을 또 갈아치웠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타입의 감독이 필요한 걸까요? CEO 타입의 감독으로서 리그 최고였던 마이크 브레이블은 이들은 내쫓았어요. 그리고 쿼터백 구루를 만들어보자. 조버로와 함께했던 브라이언 켈럿을 데려왔는데도 실패했어요. 이제는 뭐 디펜시브 마인드의 감독을 데려올 것인가요? 에런 글렌 감독 뭐 뉴욕 제츠에서 현재 망하고 있는데 한번 데려와요?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정확한 비전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고 있지 않는데 어떤 인물들을 데려오더라도 이들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만약 테네시가 유일하게 반등에 성공한다면 그건 오직 쿼터백인 캠 워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쿼터백은 보면 볼수록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실상 전패, 0승 8패의 시즌이 진행되고 또 본인을 뽑았던 감독이 본인의 이 프로 첫 번째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해고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모든 쿼터백들이 다 좌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더욱더 큰 책임감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축되고 브라이스 영처럼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쿼터백, 이 녀석은 승리에만 미쳐있어요. 득점에만 미쳐있어요. 8주차 전반전에 이 필드골이 실패했을 때 캠 워드가 진짜 겁나 아쉬워했던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쿼터백은 다른 외부의 소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관심 없어. 그냥 본인의 팀이 득점을 만드느냐가 이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념이 가득한 이 쿼터백은 굉장히 실력적으로도 굉장합니다. 엉망진창인 팀에서도 팀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모든 것을 해내는 모습, 그는 굉장히 신중한 선수이고 비록 5야드짜리 체크다운을 거부하고 10야드짜리 토 드래그 패스를 던지는 등 어느 정도 고보상의 플레이를 펼치는 데에만 좀 관심이 많긴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엉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 내가 욕심을 부리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윌 레비스가 막 진짜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억지로 공 던진 게 막 픽식스로 연결되고 막 백투백 픽식스 던지고 그것은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냥 당장 짐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 라는 퍼포먼스이겠지만
캠 워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욕심들은 다 이유 있는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합리적이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저를 설득시키게 만들어요. 이 선수는 완벽하게 필드를 읽어낼 수 있고 엔티스페이션을 바탕으로 18야드짜리 인브레이킹 라우트에 완벽히 패스를 꽂을 수 있고 커버 투 홀샷을 완벽하게 던질 수 있는 어깨를 가지고 있어요. 온몸 비틀면서 레드존에서 막 본인의 방향과 완벽히 다른 방향으로 현재 막 스크램블을 이어가고 있는 본인과 그 리시버의 라우트를 향해서 완벽하게 터치다운 패스를 만든다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플레이 스타일 자체만 보면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조던 러브가 생각이 나요. 하지만 조던 러브와는 다르게 지금 테네시의 팀 사정이 좋지는 않죠. 다음 조던 러브는 여러 번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때때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우리 팀의 디펜스가 강하니까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벌어줄 거야. 내가 그 기회에서는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경기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설득적이고 그것이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져요. 하지만 테네시 타이탄스는 현재 팀 사정이 안 좋잖아요. 다음 기회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체크다운을 좀 선택하는 것이 더 드라이브를 지속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더 맞는 방향이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50야드짜리 패스 던져서 터치다운 만들고 땡 이게 아니라 10번의 플레이를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고 15번의 플레이를 이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타이탄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타이탄스에게는 이 캠 워드라는 보석을 탐내는 오펜시브 마인드 코치가 다시 한번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브라이언 켈러한 감독처럼 무능력한 사람이 말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겠죠. 그를 둘러싼 오펜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의 고위험성, 고보상적인 플레이를 줄이게 만들 수 있는 코치 말이에요. 그보다 이 줄이게 만들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보다 더 뛰어난 오펜스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타입의 코치여야 하겠죠. 캠 워드야, 너가 능력 있고 다 좋아, 너 이거 할 수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경기를 쉽게 가야 하고, 또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너가 펼쳐야만 한다. 패트릭 마홈스나 조시 알렌, 얘네들 모두 매 플레이마다 슈퍼 플레이 펼치고 50야드짜리 터치다운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시 알렌 지금 보세요. 조시 알렌 막 빅플레이 펼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임스 쿡에게 공 건네주고 칼리 샤키르에게 스크린 패스 던져주고, 나는 그냥 썰드다운에서 한번 스크램블로 그냥 갱신만 해주면 돼. 나는 지속적으로 그냥 우리 팀의 오펜스 야드 애프터 캐치 위주로 방향성이 설정되면 나는 그걸 그냥 따를 것이야. 패트릭 마홈스도 마찬가지예요. 나 타이릭 힐 없어도 잘 던질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팀의 이 현재 오펜스에는 딩크 앤 덩크 타입의 패스가 더 잘 맞아 라는 것을 현재 정말 엘리트 쿼터백들이 잘 따르고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캠 워드에게도 분명 이러한 것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 테네시라는 프랜차이즈는 팀 컬처가 최악인 뉴욕 제츠랑 현재 동급의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나. 분명 최근 있었던 이 구단의 일대기를 보고 이 구단을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꺼려하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캠 워드라는 쿼터백이 있고요. 그리고 캠 워드를 지켜줄 만한 오펜시브 라인을 저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콜란스키나 JC 레썸의 경우에는 분명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팀의 오라인에 남아가지고 좋은 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오펜스 너드예요. 마이크 맥다니엘 같은 감독이에요. 나는 쿼터백 있고 또 좀 근간이 될 수 있는 오라인에 좀 몇몇의 선수들이 있네? 그렇다면 나 한번 걸어볼래. 나는 컬처 이런 거 관심 없어. 나 그냥 내 오펜스 펼칠 수 있는 이 쿼터백만 있으면 돼 라고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테네시 타이탄스가 어떤 인물을 진정 감독으로 선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대상이 반드시 오펜시브 마인드여야 한다.
캠 워드라는 쿼터백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만 한다. 어줍잖게 이들이 뭐 컬처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CEO 타입의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 라는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들은 궁극적으로 구단주를 사실 바꿔올 수가 없잖아요. 구단의 주인은 어떻게 바꿔요? 근데 그 구단의 주인이 결국 앞으로도 팀에 지속될 거고 팀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CEO 타입의 감독을 선임하면은 또 한 번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처럼 또 한 번 대차게 싸우고 팀을 나갈 것이고 망할 거예요. 하지만 관심 없는 그냥 오펜스 쿼터백과의 그런 시너지만 관심 있는 인물을 데려온다면 이들은 어쩌면 캠 워드 덕에 좋은 결과를 다시 한번 리빌딩을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And the AP Most Valuable Player presented by Invisalign is 이제 시즌의 중반이 지난 만큼 또 이걸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바로 미드 시즌 어워즈입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려면 또 절반이 남았지만 현재 각 수상 목록에서 가장 큰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정말 이 시즌 중반에 우리가 점검했던 것과 달리 시즌 끝에 이들이 진정 수상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가 수상을 하게 될지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수상 목록 바로 MVP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이름 그대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를 뽑아야겠죠. 문자 그대로 가진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는 MVP라는 이 상은 무조건 쿼터백 중에 한 명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러닝백과 리시버 뛰어난 시즌을 보이고 또는 수비수 로렌스 테일러가 막 엄청난 시즌을 펼치더라도 결국 풋볼은 쿼터백에 의해서 돌아가고 쿼터백은 풋볼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러닝백 리시버 이들은 오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가 있고요. 수비수들은 D4E가 있고 그런 만큼 MVP는 쿼터백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MVP 후보도 쿼터백들 중으로만 다 뽑았고요. 저는 MVP 후보 3명 지금 당장 뽑자면 패트릭 마홈스, 조시 알렌 그리고 사실 매튜 스태포드와 이 샘 다놀드 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그냥 스태포드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현재로서 MVP 저는 패트릭 마홈스를 고르겠습니다. 먼저 마홈스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칩스의 팀 성적이 결국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결국 디비전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마홈스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거의 전성기급을 되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펜스의 구성과 그를 둘러싼 오펜스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마홈스는 슈퍼볼에 2번이나 연속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성적 자체는 아쉬운 감이 분명히 많았어요. 이에 대해서 단순히 이 스탯만 봤을 때는 실제 경기력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좀 마홈스가 못한 경기도 분명히 있었고 그가 언제쯤 다시 반등을 해서 MVP 시즌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이 캔자스 시티의 오펜스에서 마홈스는 더욱더 효율적인 패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발을 활용해서 플레이를 창출해내고 있어요. 마홈스의 경기당 러싱 야드가 35야드인데 올 시즌 근데 커리어 두 번째로 좋았던 이 러싱 야드가 24.3야드였어요. 23년도에 두 번째보다 올 시즌 10야드나 무려 늘었다는 점이에요. 마홈스는 이제 답답한 근데 이 야드 자체가 마홈스가 직접 쿼터백 디자인 런플레이로 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다 스크램블해서 나온 거죠. 마홈스는 이 칩스의 답답한 이 오펜스에서 본인의 발로 공헌을 하기도 하며 또 한때 가지고 있었던 이 발목 부상이 결국 완벽히 벗어났다.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스크램블을 매 경기 이어나가고 커맨더스와의 경기 터치다운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홈스 막 스크램블 막 또 하다가 우리 팀의 리시버에게 진짜 완벽한 기회를 건네주고 그들이 이 캐치를 해내고 결국 터치다운으로 연결해내는 모습, 이 패싱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혼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들의 오펜스에 대해서는 뭐 아까 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마홈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만약에 마홈스가 올해 MVP를 타지 못한다. 그렇다면 물론 마홈스가 갑자기 부진할 수도 있죠. 나머지 이 후반기를. 근데 어쨌든 마홈스 MVP를 거의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마홈스가 MVP 못한다면 그냥 투표단이 지겨워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뉴페이스가 MVP 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사소한 이유만 없다면 현재 마홈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 저는 그가 MVP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후보 뭐 2등 조시 알렌을 꼽긴 했지만 조시 알렌은 사실 작년보다 오히려 페이스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비전 내 위치나 현재 뉴잉글랜드에게 밀리고 있죠. 그리고 개인 성적 또한 작년만큼 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상 백투백 MVP를 만들려면 진짜 작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시즌을 만들어야지 가능하잖아요. 눈높이가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조시 앨런은 불가능하다 보고요. 매튜 스태포드의 경우에도 제가 정말 이 선수의 풋볼을 좋아하지만 시즌 끝까지 과연 스태포드가 건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 그리고 37살의 쿼터백에게 첫 MVP를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부담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마지막인 샘 다놀드를 생각한다면 다놀드가 진짜 미친 풋볼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선수의 패스 정확성이 오히려 미네소타 바이킹스 작년보다도 미친 수준이, 작년보다 더 발전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시즌을 선보이고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이 디펜스적으로는 올 시즌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펜스적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뭐 클린트 큐비아 분명 좋은 오펜스를 이끌고 있지만 그의 오펜스는 분명히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시옥스의 러싱 오펜스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더센터 또 와이드 존이라는 본인들의 오펜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좋지 않네 라는 부분을 샘 다놀드 혼자서 모든 것을 깨부수고 있어요. 필요 없어. 나 혼자 모든 거 할 수 있어. 야, 러싱 게임 너네는 네거티브 야드만 만들지 마. 뭐 1야드, 2야드 가도 상관없어. 내가 20야드짜리 패스 완벽하게 꽂을 수 있어. 우리 팀의 리시버들에게 잭슨 스미스 지그바를 잘 활용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시즌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다놀드가 사실 가능성이 좀 있지만 어쨌든 다놀드를 과연 MVP로 꼽을 것이냐라는 그 현실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세강경에 모두가 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미디어의 주목도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실질적으로도 다놀드 쉽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마홈스가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이 오포이로 한번 가보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역시 조나단 테일러예요. 개인 기록 페이스가 정말 엄청난 수준이고 그리고 팀 성적도 굉장하고 그리고 뭐 현재 인디애나 콜츠 활약이 여러가지 스토리를 쓰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조나단 테일러의 이 수상 가능성이 가장 커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 러닝백이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딸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러닝백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나 경악스러울 그 정도의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조나단 테일러의 플레이, 이 뛰어난 비전을 바탕으로 웬만해서는 틀린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컨택에서의 밸런스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순간 가속 능력 또한 최정상급, 그리고 탑 스피드마저 굉장히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빅플레이를 매번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콜츠의 오펜스가 좋으니까 오펜시브 라인 좋고 또 뭐 쿼터백인 데니얼 선수도 잘하고 플레이 콜러도 리그 최고 수준인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나단 테일러가 아닌 다른 런닝백이 오더라도 분명 좋은 시즌을 만들긴 했겠지만 조나단 테일러는 그 누군가가 이 만들었을 15야드의 러싱을 40야드짜리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예요. 뭐 다른 조나단 테일러를 제외하고서 다른 선수를 생각하면은 저는 리시버 중에서는 이 시애틀 시옥스의 리시버죠. 잭슨 스미스 지그바가 엄청난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선보이고 있고 또 램스의 리시버인 푸카 나쿠아가 뭐 부상만 아니었다면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뭐 결장도 한번 하고 또 뭔가 좀 주춤한 상황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지그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선수가 넘버원 리시버가 되었을 때 물론 잘해낼 것이라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잘해낼 것이라고는 솔직히 예측하지 못했어요. 팀 내 선배 리시버 뭐 DK 맥칼프, 뭐 타일러 러켓, 이들이 팀을 이탈하였고, 그 상황에서 쿠퍼 컵이라는 베테랑 리시버를 영입하긴 했지만, 쿠퍼 컵은 분명히 명백히 이제 전성기가 지난 이 넘버 2, 넘버 3급의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이들은 계약을 했었고, 즉 잭슨 스미스 지그바 본인이 이 팀의 리시버진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 부담감 속에서 지그바는 몇 단계나 성장을 해냈어요. 그리고 지그바의 이 퍼포먼스가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 선수의 이 리시버로서의 스킬이 굉장히 발전했고 엄청나게 컴팩트하기 때문이에요. 이 잭슨 스미스 뭐 지그바라는 리시버는 분명히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뭐 피지컬한 리시버 타입의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라우트의 모든 과정이 불필요한 동작 없이 항상 똑같은 자세와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고, 이 라우트 러닝 도중에 미묘한 속도 조절을 통해서 상대를 따돌리고, 그리고 라우트 끝에서의 세퍼레이션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 뒷볼 상황에서의 볼 추적 능력이 최상인 만큼 이 샘 다놀드와 함께, 현재 샘 다놀드가 어마어마한 이 다운페이드 패싱 게임, 특히 사이드라인 따라가는 이 공을 던짐에 있어서 굉장히 미친 패스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확한 뒷볼을 완벽하게 지그바가 잘 받아주고 있어요. 또한 지그바는 사실 뭐 피지컬적으로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디펜스의 이 프레스 상황에서의 강한 코너백의 재밍을 이겨낼 수 없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그러한 예측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그바는 스팀을 통해서 상대 코너백과 접촉했을 때 분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상대가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지그바는 이 라우트 도중 또 뭐 라우트 끝에서의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볼 추적 능력과 함께 굉장히 안정적인 타겟을 되어주고 있습니다. 뭐 사이드라인 따라가는 중장거리 패스, 그 부분만 따지면 현재 지그바를 따라올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그 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나아갈 점들이, 라우트 끝에서의 폭발력이 좀 살짝 부족하고, 시옥스가 이 선수를 스크린, 이 양 리시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지그바의 야드부터 캐치 능력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건 별로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이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정상급 쿼터백 퍼포먼스를 보이는 만큼 스미스 지그바의 경우에도 어쩌면 시즌 막바지 뭐 조나단 테일러가 뭐 부상이라도 좀 당해서 결장을 한다면, 저는 지그바가 이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의 강력한 후보로 이 급부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옥스의 선전에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포이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2명 있고, 이 2명 말고는 사실상 나머지 후보들과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마일스 게럿과 마이카 팔슨스예요. 마일스 게럿은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에런 도널드라는 그 디펜시브 태클을 보고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선수의 커리어를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8주차 이 뉴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5개의 색, 그냥 헛웃음이 나왔어요, 솔직히 이거 보면서. 뉴잉글랜드가 뭐 마일스 게럿을 무시해서 막 윌 캠벨 너 혼자 잘 막을 수 있지? 이런 타입의 경기가 아니었어요.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은 또 조시 맥다니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마일스 게럿을 존중했고요. 마일스 게럿 못 막아, 윌 캠벨 너 혼자 안 돼, 우리 뭐 타이트 엔드를 칩하든지 또는 뭐 더블팀을 붙여가지고 잘 막아보자 라는 식으로 게럿을 진짜 존중하고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마일스 게럿 타이트 엔드가 칩한 상황에서 그 칩을 오히려 반동으로 이용해가지고 더 빠르게 막 색을 만들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막냐고요. 그냥 자연재해 수준이었어요, 그 경기력은. 저는 아직도 마일스 게럿이 커리어를 쫓아야 했다고 생각해요.
뭐 클리브랜드 이번 오프 시즌에 뭐 트레이드 해달라 또 뭐 연장 계약을 해가지고 결국 입막음이 돼서 뭐 원맨 팀으로 남겠다라는 뭐 결과를 현재 받아들였지만 다른 팀에 갔어도 저는 뭐 마이카 팔슨스처럼 엄청난 돈을 마일스 게럿이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선택이 결국 이 클리브랜드라는 프랜차이즈에 남는 거였고 올해도 진짜 개인 기량으로서는 마일스 게럿을 따라올 자가 없는 모습이지만 팀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의 모습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디포이는 마이카 팔슨스의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일스 게럿에게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선수 저는 마이카 팔슨스. 이 선수는 그린베이의 디펜스를 바꿔낸 선수예요. 현재 패커스의 디펜스는 이 포맨 러쉬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팀이에요. 7주차까지 68.7%로 스냅에 리그 5위로 이 포맨 러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제가 마이카 팔슨스의 이 1주차 경기력을 보고 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디펜스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는 특히 이 포맨 러쉬 그리고 투 하이 스플릿 세이프티 커버리지 이거 외에는 거의 다른 것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서드 다운 상황에서 패싱 스냅에서 이 모든 것을 던지긴 해요. 막 정말 화려한 블리츠도 선보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퍼스트 다운과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뭔가 새롭고 창의적이고 뭐 공격적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정적인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디펜스를 사실 기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마이카 팔슨스의 합류를 통해 오펜스를 더욱더 흔들 수 있고 그로부터 만약 커버리지라는 측면에서도 무언가 변화를 준다면 더 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걸 반드시 제프 해플리 코치는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이들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아마 제프 해플리 그린베이 디펜스는 왜 그래야 돼? 우리 왜 그래야 돼? 너네 뭘 기대한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이카 팔슨스가 있어. 우리는 뭐 안 해도 최고의 포맨 러쉬만을 바탕으로 상대 쿼터백을 압박할 수 있고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마음껏 부숴버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걸 시도해야 할까? 라는 취지예요. 뭐 작년 슈퍼볼 이 빅 판지오 코치가 정말 압도적인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이 팀 탤런트를 바탕으로 블리츠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패트릭 마홈스를. 근데 패트릭 마홈스는 시종일관 프레셔에 시달리고 세게 막 당하고 이런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빅 판지오 코치도 단순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대 오펜스를 이미 부셔낼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디펜스를 플레이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의 현재 디펜스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 압도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는데 뭘 다른 거 안 해도 돼. 오히려 뭐 블리츠를 비중을 높이고 맨 커버리지를 펼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진 탤런트의 색깔과는 맞지 않다. 우리는 포맨 러쉬를 통해 상대 쿼터백을 압박할 수 있고 우리의 백 세븐 플레이어들은 짧은 공간에서의 폭발성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야. 이 선수들이 상대 리시버를 정말 라인 선상부터 정말 뭐 50야드 필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커버리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게는 힘들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의 세이프티, 원하이 세이프티 커버리지 펼쳐가지고 필드 위에서 정말 필드 아래까지 끝까지 막 왔다 갔다 사이드라인 따라서 하는 거 못해. 우리는 오히려 짧은 공간에서의 폭발성을 바탕으로 턴오버를 가져올 수 있는 타입의 선수들이 있어. 그리고 턴오버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포맨 러쉬를 통해 상대 쿼터백을 흔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것은 결국 마이카 팔슨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라인에서의 존재감, 본인의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쉬운 1대1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라인 모든 곳에 놓여있을 수 있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패커스 디펜스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팀 성적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우 현재 뭐 디비전 1등이고 또
뭐 디비전 1등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게 뺏길지언정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이고 파슨스가 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만큼 저는 파슨스에게 커리어 첫 이 디포이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치 오브 더 이어는 정말 치열하다고 생각해요. 이 폭망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1년 만에 진짜 몇 개월 만에 플레이오프 팀으로 변모시킨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온갖 부상과 악재 속에서도 5년 연속 디비전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템파베이 벅스의 토드 볼스 감독. 그리고 진짜 뭐 쿼터백, 뭐 진짜 팀의 레전드, 명예전당급 뭐 라인베커, 그리고 뭐 엣지 러셔, 닉 보사 다 뭐 빠져, 조지 키를도 막 몇 경기 부상 당하고 다 빠졌는데도 아직도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카일 샤나한.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 이 정규 시즌 1등이죠.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던 팀 인디애나 콜츠의 감독 쉐인 슈타이켄. 이렇게 일단 언급드린 감독들 모두 말도 안 되는 시즌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 브레이블의 반등은 믿었어요. 이 감독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타입의 감독이에요. 그렇지만 단 몇 개월 만에 그 망했던 뉴잉글랜드, 망했던 수준이 진짜 끔찍했던 수준으로 망했어요. 제로드 마요 감독과 함께. 근데 이렇게까지 밸런스 있는 팀을 진짜 이렇게 단기간에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스테판 딕스라는 리시버를 오프 시즌에 영입한 선택, 저는 솔직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스테판 딕스 뭐 부상도 당했고 또 이제 명백한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하향세를 경험해야 되는 시기이고, 더군다나 그가 오프 시즌에 막 보트에서 뭐 여러 여자들과 막 사진 찍히고 막 그런 잡음을 좀 보여줬을 때는 실패할 거다. 마이클 브레이블 아무리 이 감독을 믿어도 이거는 좀 안 좋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드레이크 메이의 성장을 도우고 스테판 딕스 본인도 준수한 시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이제 FA를 통해서 데려온 선수들, 해럴드 랜드리, 또 밀튼 윌리엄스, 이 감독이 선택했던 이 수비 선수들은 곧바로 팀 최고의 선수로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 팀의 망가졌던 디펜스를 재건하는데 분명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레이블 감독은 망가졌던 뉴잉글랜드의 팀 컬처를 바로 세웠고, 뭐 마커스 존스 얼마 전에 연장 계약을 했죠. 스페셜 팀까지 다시 다이너스티의 영광을 되찾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마이크 브레이블에 대한 리그의 기대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감독이 성공할 거는 사실 모두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올해 코치상을 좀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모두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감독, 이 예상치 못한 성공은 오히려 템파베이 벅스의 토드 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톰 브래디 체제 이후에, 그리고 뉴욕 제츠의 감독 시절부터 이 토드 볼스 감독은 답답한 경기 운영을 하는 감독의 대명사였어요. 게임 매니지먼트에 엄청 무능하고 진짜 디펜스 플레이 콜러라는 능력만 빼면은 이 감독 하는 게 뭐야? 경기 도중에 하는 게 뭐야? 라고 항상 그런 물음을 받아왔던 감독이죠. 하지만 지금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쿼터백과 함께 좋은 오펜스를 구축하고 있고, 어린 선수들과 함께 그의 디펜스까지 최정상급으로 돌아오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더 대단한 것은 매년 이 팀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바뀌고 있고요. 그 올해도 엄청난 부상자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팀의 중심을 잘 잡고 경기 플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수준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 그동안 단점으로 꼽혔던 게임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올해 큰 발전을 거두었어요. 진짜 보수적인 게임 매니지먼트의 가장 큰 이 대명사로 불렸던 감독이지만, 이제는 적절한 상황에서의 고포릿을 보여주고,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쿼터백에게 이 클러치 상황에서의 날뛸 수 있도록 무언가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5년 연속 디비전 우승을 이번 시즌처럼 진짜 벅스에게는 이렇게까지 악재가 겹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저 디비전 우승을 거둔다면 이제는 모두가 토드 볼스 진짜 좋은 감독이다 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카일 샤난 감독의 경우에는 뭐 얘기를 하나 많아죠. 사실 나이너스는 올 시즌 그냥 저주받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작년에도 사실 좀 그랬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올 시즌은 더 하죠. 주전 쿼터백인 브록 퍼디가 현재도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인데 맥 존스를 데려와서 리그에 정말 맥 존스보다 못한 쿼터백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질 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현재 맥 존스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맥 존스가 이렇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카일 샤난 감독의 엄청난 이 오펜스 플레이 콜 덕에 있겠죠. 그리고 뭐 디펜스든 뭐 사실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핵심 포지션에 나이너스의 경우 좀 시즌을 빠르게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디비전 라이벌들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또 어쩌면 시즌이 끝나면 이들은 뭐 10승을 거두어서 와일드 카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재 시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은 절대 과소평가 받아야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이 올해의 코치상 저는 쉐인 슈타이켄 감독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디애나 콜츠의 성공, 오펜스 플레이 콜러에 있어서 올해 이 감독을 능가하는 감독은 없습니다. 쉐인 슈타이켄 그냥 상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치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은 신인상입니다.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는 크게 3명의 선수 티맥, 이부카, 저킨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팀 상황이나 뭐 실제 개인 퍼포먼스를 종합적으로 따지자면 저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리시버 티맥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드래프트 당시에 이렇게 잘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볼 스킬이 뛰어난 것은 알았지만 뭐 야드애프터 캐치 능력까지 있었나? 라고 엄청나게 놀란 이 발견을 하고 있고 또 존 커버리지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있었지만 맨 커버리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인 타점과 캐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종합적으로 이 리시버가 진짜 토탈 패키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도 다 잘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고요. 만약 캐롤라이나 팬더스가 아닌 다른 좋은 오펜스를 가진 팀이었다면 아마 팀액이 진짜 엄청나게 앞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템파베이 벅스의 이부카도 뭐 매주 스플래시 플레이를 만들고 또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펜스의 구조상 결국 팀액이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는 크게 압둘 카터 그리고 자이드 캠벨 그리고 칼슨 슈에징거라고 생각해요. 압둘 카터가 지금 뭐 본인이 가진 역량에 비해서 뭐 디펜스에서의 쓰임이 좀 제한되고 뉴욕 자이언츠의 디펜스가 현재 워낙 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기대보다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자이언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좀 잘리고 해고가 돼가지고 이들의 디펜스가 좀 나아지고 또 압둘 카터에게 더 많은 기회만 펼쳐진다면 결국 시즌 마지막에는 압둘 카터가 이 신인왕 후보 가장 강력한 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자이드 캠벨의 경우에는 그의 패스러시 능력 그리고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빅플레이 유발 능력, 디퍼런스 메이커라는 측면에서는 이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에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이 후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이글스의 디펜스에 굉장히 잘 안착을 했고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이 칼슨 슈에징거의 경우에는 일단 브라운스라는 팀이 이 디펜시브 라인 자체가 현재 굉장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팀의 라인베커의 임무는 뒤치다거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라인에서 모든 걸 휩쓸고 그들이 막 뚫어내고 막 슬랜트하고 막 패스러시하고 하는 것을 결국 라인베커는 잘 보고 그것이 뭐 유도해내는 거나 또는 오펜스가 잘 뚫어내고 뭐 방어했던 것을 뒤치다거리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뒤치다거리가 신인으로서 NFL 라인베커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임무거든요. 근데 베테랑급 이상으로 모든 걸 척척 해내고 특별한 단점 없이 올 시즌에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근데 그게 NFL 특히 디펜스에서 가장 발전 기간이 길 것이라고 평가받았던 라인베커 포지션에서 그것을
1년도 안 돼서 잘 해내고 있다는 점, 이 엄청난 점, 그리고 이 일관성에 만약 높은 점수를 준다면 저는 슈에징거가 신인왕을 타는 스토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소식이 연이어 나오겠죠. 저 또한 트레이드 적극적으로 팀들이 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NFC든 AFC든 막 진짜 압도적인 팀이 없어요. 인디애나 콜츠도 이렇게 잘 나가지만 결국 막 데니얼 존스가 또 부진하고 막 이러면은 또 조나단 테일러 막 부상당해가지고 뭐 결장하고 이러면은 또 막 무너질 수 있는 팀이요. 그런 만큼 NFC, AFC 모든 팀들이 우리 얘네 제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한두 명만 더 있으면은 뭔가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 강화를 꾀하고 그리고 슈퍼볼을 겨냥하는 것이 현재로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 분석 그리고 뭐 주요 경기들 분석 그리고 뭐 주요 팀들 리뷰를 하면서 9주차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9주차 경기 즐기시고 그리고 트레이드 소식도 즐긴 다음에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m so happy for those guys. I'm so happy for the coaches. But I also know this, man,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m going to enjoy this win. I really am. Enjoy this with those guys.